저는 사실 아나운서를 꿈꿀 수도 없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인생은 결핍투성이었어요. 30 넘었지, 결혼할 사람도 없지, SBS는 민영방송이니까 사람 막 잘릴 수 있어요. 이러다 잘리겠구나. 그럼 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위기감이 들면서 생각해낸 게 프로야구였습니다. 그 대전 야구장 가서 혼자 막 중계를 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중계죠. 뭐, 네, 지금 타석에는 한화의 강석전 선수 나와 있습니다. 강석전 선수. 쳤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경기가 꼬이잖아요. 삼자, 주자, 이제 말이 막히는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으로 녹음을 해갖고 돌아오는 기차에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1년 동안 내가 한 결과물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온누리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 야구 중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저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막 울면서 그때 기도를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오디션을 따로 하게 됐고, 1994년도 4월 7일 날 제가 광주에 가서 해태하고 한화의 첫 경기를 중계 방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프로야구 캐스터가 됐어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이제 시작합니다 하니까 막 이렇게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는데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죠? 네. 아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저한테 이제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잖아요. 네. 이제 프로그램 작가하고 전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41년 됐더라고요, 방송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얼굴로 봐서는 뭐 거의 신입 아나운서로 보이지만. 예, 벌써 이제 40년이 넘는 그런 이제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현역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 중에 최고령이 아닐까. 네. 진짜 감사하다는 그 생각이 들고,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을까. 많은 방송과 또 뭐 오프라인 그런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이런 강연, 제가 책도 4권 썼거든요. 네. 그리고 뭐 SNS를 통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고, 자, 오늘 그러면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영화나 이제 뭐 영화, 드라마, 책을 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의 인생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내 인생은 내가 알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예. 이렇게 들여다보기 위한 게 바로 우리가 책을 보는 것이고, 또 영화를 보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예. 아나운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이미지로 볼 때. 반듯하다. 그건 나 아닌데. 또? 나 아니거든요. 굉장히 허술한 사람이에요. 예쁘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떤 이미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미지를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저의 꿈은 아나운서였습니다. 뭐 예뻐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뭐 똑똑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그냥 아주 그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꿈을 아나운서로 이렇게 갖게 됐는데, 저는 사실 아나운서를 꿈꿀 수도 없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인생은 결핍투성이었어요. 결핍과 열등감. 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금 뭐 아나운서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하셨지만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조차도 계속적으로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턱하니 이렇게 뭔가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냥 늘 애쓰고 조바심 갖고 치열하게 요만큼 왔으면 또 요만큼 가야 되고 요만큼 왔다가 또 후퇴하고 또 앞으로 가고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튼 그 희귀병이 있어요. 열심병. 제가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 나갔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열심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가는 삶을 윤영미 씨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처방전을 오은영 박사님이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되나요? 안 되지? 열심히 살고 싶다 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느슨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느슨하게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저의 결핍과 열등감이 저를 등 떠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바탕에는 꿈이라는 게 있었죠. 꿈이라는 게 있고 향상심.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향상심이잖아요. 이제 그런 향상심과 결핍 이게 이제 어떻게 묶여지면서 그게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탄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하고 또 저를 만나면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이 윤영미 씨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늘 물어봐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행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행을 영미 투어라는 이름으로 다니기도 하고 있고 이제 영미라는 그 촌스러운 이름을 갖고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꼭 그걸 이제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저도 몰랐어요. 뭐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결핍투성이었어요. 근데 저는 강렬한 꿈이 있었어요. 나를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싶은 꿈. 거기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바로 열정이었고 저는 지금도 하루도 안 바쁜 날이 없어요. 매일 그냥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탁 넉넉히 앉아서 이렇게 멍 때리는 소위 뭐 그런 삶을 사는 시간이 거의 없고 항상 그냥 물론 저 핸드폰 많이 봐요. 핸드폰도 많이 보는데 정보를 많이 보죠.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보고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요새 뭐가 유행하나? 뭐 드라마 요새 화제가 되는 거 다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전시도 가야 되고 공연도 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고 근데 이 모든 행위가 저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저의 어떤 행위인 거예요. 어떨 때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일 시골이 아니라 서울에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떤 재벌 기업의 회장이다. 집에 도우미가 몇 명 있어서 막 일식, 한식, 막 양식 이런 거 해주고 네. 또 결혼도 뭐 돈 많은 재벌집에 간다든가 의사한테 간다든가 뭐 법조인에게 간다든가 뭐 아나운서들 그렇게 많이 시집 가잖아요. 네. 저는 이제 거리가 멀지만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제가 어땠을까? 이런 열정이 그때도 있을까? 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매일 아침에 백화점 문을 열면 백화점에 가서 요새 명품 신상품이 뭐가 나왔나? 네, 매니저들하고 인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근데 저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뭔가를 제 삶의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요거 배웠다. 이렇게 해봐야지. 누가 또 조언하면 그래 맞아. 그럼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그런 내 삶을 조각하는 어떤 그 조각가로서의 저는 열정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핍, 열등감이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게 되는데 어떤 열등감이 있었냐면 저는 일단 태생 자체가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에 거의 뭐 전기가 가장 늦게 들어온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태어나서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는데
그때는 시골인지 몰랐어요.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자기 환경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 내가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또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집 잘 살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정도의 이제 집이었고 자식도 많았습니다. 자식도 많아서 왜 태어났니? 라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뭐 밥을 먹을 때도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생선을 발라서 엄마가 줘본 적이 없어요. 뭐 고기를 이렇게 뭐 먹으라고 건져준 적도 없고 늘 그냥 그 남동생 아들. 저희 아버지가 저 태어났을 때 문을 박차고 화내고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5살 때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인삼 사러 나간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나가셨어요. 그걸 제가 5살짜리의 아이가 그 집 기둥에서 이렇게 그때 옛날에 집에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산파가 오셔갖고 그 기둥에서 이렇게 그 동생 낳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춤추면서 나가는 걸 제가 보면서 그때 생애 첫 번째 상처였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아버지 나 태어났을 때는 화내고 문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데 남동생 태어나니까 저렇게 춤추면서 인삼 사러 나가시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운명이구나. 라는 걸 5살짜리가 알더라고요. 세상에. 네. 그때부터 이제 결핍이 시작이 되게 됐죠. 한번 다음 장에 뭐가 있나 좀 볼까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결핍이 열정의 재료가 됐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제 집안에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자식으로 이제 크게 됐고, 저는 또 그 얼마나 제가 그 우리 그 딸들 중에서 셋째 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못생겼었어요. 키도 작고. 네. 많은 그 시술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다듬어졌어요. 전 지금이 제일 예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못생겼었고 키도 작고 성격적으로도 뭔가 결핍이 많은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뭐랄까 무시당해 왔고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런 위치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막 왜 그 악착 같은 거 있잖아요. 동생하고 싸워도 이겨야 되고 막 학교에서 운동회를 해도 내가 막 1등으로 막 운동회 때 들어가야 되고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제 삶의 몇 가지의 어떤 물고 같은 그 사건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신동헌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을 제가 이제 3학년 때 만나면서 하루는 저를 학교 방송반 아나운서실 학교 방송반으로 딱 뽑아서 마이크 앞에 저를 앉혀주신 분이 바로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나운서의 꿈을 꿈꾸기 전엔 배우가 꿈이었어요. 굉장히 그 우습다는 듯이 그 얼굴로 네, 많이 맞아요. 근데 그냥 저는 이제 옛날에 영화 보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뭐 영화 배우가 돼야지 막 영화 보고 나면 집에 와서 막 재연 연기도 해보고 막 여보 당신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가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연기도 하고 배우의 꿈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 덕분에 마이크라는 걸 처음 잡아보게 되죠. 그래서 나의 꿈은 이제부터 아나운서다. 선생님이 영미야 너는 목소리도 좋고 말을 잘하니까 아나운서를 하면 좋겠다. 아나운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말을 잘하고 뭐 라디오나 TV에 나오는 그때 막 이제 흑백 TV 이런 거를 많이 보는 이제 시대였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꿈이 아나운서가 됐죠.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처음으로 방송을 하는데 뭔가 내 목소리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게 너무 이렇게 막 희열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아나운서로 제가 이렇게 정하게 되고 계속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엄마가 36세 과부가 됐죠. 저희 과부가 되고 아버지가 막 문을 열었던 주유소를 엄마가 이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뭐 가정주부였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여성의 몸으로 24시간 주유소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주유소에다가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석유 곤로에다가 밥을 해 먹고 하면서 거기서 그 주유소 일을 감당하면서 아이들을 다 이제 키우게 되셨죠. 근데 저희 엄마가 참 강인한 분이셨어요.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 때 여성으로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많은 벽이 너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텐데 그 벽을 끊임없이 두드리게 되면 벽이 어느 순간 문이 될 수 있다. 끊임없이 걸림돌이 다가올 텐데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나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벽을 문으로 만들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두드리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성이라고 못할 것은 없다. 그 이야기를 엄마가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많은 벽과 걸림돌을 만날 때마다 엄마의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울려 퍼지면서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엄마가 그야말로 서울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는 외국으로 유학 갈 수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만약에 외국으로 갈 수 있으면 갔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서울에다가 엄마가 이제 태릉 쪽에 집을 이렇게 지으셔서 거기 아이들을 전학을 시키고 이제 외할머니가 밥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향상심과 막 그 악착 같은 그 열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나운서가 돼야지. 자, 이제 서울에 왔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학교 방송반을 해야지. 이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학교 방송 아나운서를 이제 시험을 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창덕여고를 나왔는데 창덕여고 학교 방송 아나운서를 하면서 몇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태릉에 이제 살았는데 청량역에 와서 청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종각에 와서 종각에서 또 버스를 타고 안국역에 가는 1시간 반 정도에 되는 등굣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대학 입시를 이제 치르고 어느 날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청량역에 이렇게 지하철 타려고 앉아 있는데 다음은 인천행 열차가 도착하겠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궁금하더라고. 왜 항상 지하철역은 남자가 방송을 하지? 여자가 방송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특기가 뭐냐면 생각하는 즉시 행동하라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역장님을 찾아갔어요. 고3짜리가. 네, 그래서 역장님한테 가서 저 창덕여고 아나운서 누구누구인데요. 역장님, 왜 제가 3년 동안 한 번도 여성의 목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야, 지하철역은 위험한 공간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아직 여자가 방송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남자 지하철역 그 방송하는 분들이 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지. 그 역장님 당황하시면서 아유 뭐 그 돈 안 줄 건데 뭐 네가 하든지 그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방송실에 가서 정말 조그맸어요. 한 평짜리 공간이었고 책상에 마이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앞에 무슨 이렇게 기계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그때부터 제가 그 청량역 지하철역 방송을 하게 된 거였죠. 다음은 인천행 열차가 도착하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자가 방송을 하니까. 그 방송을 제가 거의 그 대학교 입학식 3월 한 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12월이었으니까 거의 2달 반 정도를 청량역에서 제가 지하철역 안내 방송을 하게 됐고 이제 마지막 날 역장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죠. 역장님 이제 내일부터 못 올 것 같아요. 저 대학 가야 돼서 했더니 야 나는 네가 돈을 안 줘서 한 이틀 하다 말 줄 알았다. 네가 우리나라의 지하철역 최초의 여자 아나운서야. 꼭 기억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카메라가 있었으면 사진을 좀 찍어뒀을 걸.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저의 꿈을 이루는데 뭐 도움이 됐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뭔가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가까이 가려고
항상 그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게 저의 어떤 컨텐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제가 방송반 아나운서 하면서 방송 활동하던 그 사진입니다. 빵떡 모자. 가운데 안경 쓴 그 아이가 바로 제 그 모습이고요. 이제 왼쪽에 한복 입은 것은 저희 이제 예술제 할 때 제가 사회 보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제 아나운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계속 이 얼굴이었어요. 그때 이제 보톡스도 없었고 시술이 안 되니까 그때는. 저 쌍꺼풀 없잖아요. 쌍꺼풀 수술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얼굴이 굉장히 넓적했어요. 지금 이제 보톡스 덕분에 많이 이렇게 얼굴이 갸름해졌는데 얼굴도 넓적했고 피부도 완전히 죽은 깨와 여드름 박사였어요. 막 울퉁불퉁해 뻘겋게 되고 막 여기 막 패이고. 네. 지금은 나만큼 피부 좋은 60대 있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저는 피부 포기자였습니다. 네. 그 피부 그렇게 안 좋죠? 눈 쌍꺼풀 없죠? 얼굴 넓적하죠? 그리고 막 그 결핍이 막 여기에 막 더덕더덕 붙어서 표정이 늘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래? 누가 잘 되면 쟤 뭐 인물이 반반해서 잘 된 거지 뭐. 누가 또 잘 되면 지네 집 잘 살아서 저렇게 된 거지 뭐. 이런 그 마음 속에 막 불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나운서 시험에 저는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도 뭐 거의 1000대 1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필기 시험 봐야죠. 또 카메라 테스트 해야죠. 면접 해야죠. 뭐 6차, 7차까지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 시험인데 그렇게 어려운 줄 저는 몰랐고 그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늘 카메라 테스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얼굴로 안 되는 거예요. 10번 가까이 시험 봤습니다. 뭐 지방도 시험 보고요. 뭐 CBS도 보고 뭐 MBC, KBS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안 본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10번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10살부터 꿈꿨던 아나운서가 될 수 없구나. 그렇지만 저희 엄마가 벽을 문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성심여대를 나왔는데 그때 춘천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했거든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러면 그때 내가 가고 싶었던 방송국이 춘천 MBC였지. 호수 위에 이렇게 되게 예쁘게 지은 그 방송국이었습니다. 춘천 MBC가. 그래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춘천에 있으면서 내가 저기서 아나운서를 하는 게 나의 가장 큰 꿈이다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춘천 MBC는 시험을 안 봤어요. 제가 시험 못 봤어요. 일단 춘천 MBC 아나운서 시험을 한번 보자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뭐 인터넷도 없고 일단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가서 땅 밟기를 하자. 그 상봉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춘천 MBC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1층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그 아나운서실로 전화 걸었더니 어떤 여자 아나운서가 내려오더라고요. 저 2층에서 걸어 내려오는데 너무 근사한 거예요. 키도 크고 막 예쁘고 막 카리스마가 막 짱짱한 거예요. 근데 탁 내려와서 제가 어머 선배님 저 춘천 MBC 아나운서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팔짱 딱 끼고 저를 내려다보면서 네 국어 영어 상식 논술 준비하세요. 그리고 싹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배웠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네. 나 같으면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사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또 생각했어요. 또 벽을 문으로 만들어야지. 생각하다가 자 그러면 춘천 MBC 사장님께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그 생각하자마자 바로 종이를 가져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를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노력을 해왔고 난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하고 춘천 MBC에 들어가면 어떤 아나운서가 되겠다 뭐 이런 걸 썼는데 무려 9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쫙 써서 제가 그 등기로 춘천 MBC 사장님께 해서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될까요? 사실 뭐 이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지망생이 보낸 편지를 사장님이 뭐 볼 리도 없고 봤다고 해도 구겨서 뭐 휴지통에 넣을 것이고 그러나 뭐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사흘을 기다렸어요, 집에서. 혹시나 집에 전화가 올까. 사흘 만에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어머, 정답 보셨어요? 전화가 사흘 만에 걸려왔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당신의 편지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마침 2달 후에 춘천 MBC 아나운서 시험이 있습니다. 원래는 강원도에 현재 거주한 사람만 뽑기로 했는데 내가 윤영미 씨 편지를 감동으로 읽었기 때문에 윤영미 씨만 예외로 시험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뽑아줄 수는 없지만 시험은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춘천 MBC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었고 아마도 사장님이 갸르키역에서 뽑아주지 않았을까. 계속 이 얼굴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뭔가 꿈이 있으면 행하는 거예요. 네. 뭐 될까? 라고 생각하지만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일단 해보는 거예요. 물론 다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 생각하는 즉시 행동하고 도전하면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안 된 것도 많아요. 예. 이제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 MBC 아나운서가 돼서 비로소 이제 방송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방송을 하게 되는데 또 사람이 이제 꿈이 또 생기는 거예요. 서울로 가고 싶다. 왜 서울의 아나운서들은 더 저렇게 무대 조명도 좋고 세트도 좋고 막 청와대에서 이런 뉴스 하는데 나는 왜 저런 걸 좀 해볼 수 없을까? 그리고 혼자 정말 살고 계시는 젊어서 과부가 된 우리 엄마가 서울에서 제 얼굴을 못 보는 거죠. 지방 방송에 있으니까. 엄마에게 내가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울로 가고 싶다. 네. 그때부터 이제 열망이 막 생기게 된 거였죠. 그래서 또 제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을 행하게 돼요. 그 당시 대통령의 딸이 저 창덕여고의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부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 쓰는 게 특기잖아요. 이번에 10장도 넘는 편지를 써서 이제 사진 막 붙이고 춘천 MBC 아나운서 윤영미 대통령 딸 친구 그리고 청와대 앞에 영부인 해서 이렇게 등기로도 붙였습니다. 한 달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로 찾아갔어요. 헌병이 총으로 막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나 딸 이제 누구누구 친구다. 그랬더니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청와대 앞에 가서 딸을 만나게 해달라. 딸이 이제 유학을 갔다. 그럼 영부인 만나게 해달라. 영부인 뭐 만날 수가 없다. 약속이 안 돼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 학교 전교 회장이었던 애가 영부인 비서로 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영부인 비서를 만나게 해달라. 토요일이었는데 한 5시간 기다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영부인 비서였던 우리 창덕여고 그 회장이었어요. 걔가 전교 회장.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나 춘천 MBC 아나운서로 지금 있는데 나 서울 MBC로 좀 옮겨줄 수 있겠니? 영부인한테 얘기를 좀 해줘.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핸드백에서 청첩장을 딱 꺼내더라고요. 영미야, 나도 다음 달에 결혼하면서 잘려.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너를 서울로 옮겨주겠니?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여성이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하면 그냥 자동으로 그만두는 시대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또 이제 좌절이 됐죠. 아유, 그때 안 되길 다행이지. 됐으면 그 비리야. 비리. 네, 그래서 또 이제 포기하고 오게 됐고. 그러면서 또 꿈꾸게 돼요. 어떻게 하면 서울로 갈 수 있을까. 그때 저는 날라리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매달릴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서울로 옮겨주시면 정말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죠.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뭐 100일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뭐 열매를 주신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991년도였습니다. 예. 그때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되냐면 이게 제가 이제 여기 크리스찬들이시잖아요. 다른 방송 가서 그런 얘기를 해봤자 편집에다 잘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100일 그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3월 달이었나 됐는데 SBS라는 그 민영 방송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력 아나운서를 뽑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경력 아나운서를 뽑은 거는 평생 처음이었어요. 신입만 뽑거든요, 아나운서들은. 근데 경력 아나운서를 뽑으니까 제가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다시 신입으로 시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경력 아나운서를 모집하는 거예요. SBS라는 곳에서. 근데 SBS가 그때 신형 그 새로 생긴 방송이고 월급도 많이 주고 뭐 이제 하니까 MBC, KBS에서 그야말로 잘 나가는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지방에 이름 없는 아나운서는 그 원서를 넣어봤자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해보는 거죠. 네,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서를 넣게 됐고 제가 1번으로 SBS에 합격이 됐습니다. 박수 안 치세요? 제가 잘나서 1번으로 합격한 게 아니라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 이게 바로 행운이고 이게 바로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SBS의 회장님이 그 이윤가세요. 이윤가. 그리고 그분이 그 고향이 강원도세요. 근데 제가 윤가의 강원도잖아요. 근데 이제 이력서를 넣었는데 아마도 그 심사위원일까 이런 분들이 아 얘는 얼굴도 못생기고 지방에 뭐 이름 없는 아나운서인데 이렇게 원서를 넣었어. 얘 회장님의 뭐 조카뻘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신빙성이 있어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SBS 가서 제가 그 첫 번째 SBS의 문을 연 창사 기념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손석기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둘이. 그게 1991년도 3월 21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여의도동 31번지 SBS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03.5MHz SBS 방송을 시작합니다. 짠짜라짠! 막 버튼 누르고 테이프 커팅하고 신문에 이만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야말로 지방에서 서울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그 사람이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벽을 문으로 만들잖아요. 또 벽이 다가와요. SBS 이제 아나운서가 됐는데 제가 뭐 회장님 조카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지 워낙 출중한 아나운서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는 정말 꼬레비였어요. 저 뒷전에. 텔레비전 방송을 저는 거의 3년 정도인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냥 목소리 나가는 방송만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제공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 방송입니다. 잠시 후 8시 뉴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이런 거 방송 있잖아요. 그런 것만 시키고 그래서 안 되겠다. 30이 이미 넘었습니다. 나이가. 30 넘었지. 결혼할 사람도 없지. SBS는 민영방송이니까 사람 막 잘릴 수 있어요. 이러다 잘리겠구나. 그럼 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위기감이 들면서 생각해낸 게 프로야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포츠 신문을 딱 가져다가 프로야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얼마나 프로야구에 대해서 몰랐는지 아세요? 왜 그 공을 치고 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지를 몰랐어요. 홈런 정도만 들어봤나?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그때 살이 거의 10kg 가까이 빠졌어요.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도. 그때 생긴 쌍꺼풀이에요, 이게. 수술한 게 아니라. 살이 10kg가 한꺼번에 빠지니까 쌍꺼풀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죽어라 프로야구 공부를 하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잠실 야구장 가서 야구를 들여다보고 야구 책을 보고 야구 중계 테이프를 듣고 집에 와서 또 야구 중계 테이프를 보면서 연습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야구 중계라는 게. 오감이 다 동원돼야 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영어로 다 이거 기입을 해야 되고 굉장히 또 빠르잖아요. 뭐 쳤습니다. 지금 쭉쭉 날아가는 공 뭐 홈런이냐 안타냐 홈런 지금 3루주자 들어온다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알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제가 혼자 트레이닝을 하게 돼요. 방송국에서 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혼자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것도 또 굉장히 저희 어떤 축복이고 기적인데 이계진 아나운서가 저희 팀장이셨는데 저한테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더니 시범 경기에 가서 네가 녹음을 한번 해갖고 와라. 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전 야구장 가서 혼자 막 중계를 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중계죠. 뭐, 네, 지금 타석에는 한화의 강석전 선수 나와 있습니다. 강석전 선수. 3할 1푼 5리. 자, 초구 버립니다. 몸으로서 2구 맞습니다. 2구는 바깥쪽. 스트라이크. 뭐, 혼자 이렇게 하면서. 쳤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경기가 꼬이잖아요. 삼나, 주자, 이제 말이 막히는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으로 녹음을 해갖고 돌아오는 기차에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1년 동안 내가 한 결과물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온누리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나 1년 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나 야구장에서 야구 중계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나 야구 중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저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막 울면서 그때 기도를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오디션을 따로 하게 됐고 이계진 아나운서가 설득을 하고 하면서 1994년도 4월 7일 날 제가 광주에 가서 해태하고 한화의 첫 경기를 중계 방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프로야구 캐스터가 됐어요. 그때 몇 년 동안 저를 안 다룬 매체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이제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간 것만큼이나 이거는 커다란 뉴스다. 그래서 제가 생명 연장이 됐어요. 아나운서로서의 생명 연장이. 그렇게 이제 6년을 제가 프로야구 경기를 중계 방송을 하게 됐고 또 하나의 이제 어떤 그 저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야구 중계를 이제 결혼하면서 그만두게 됐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2년도였습니다. 그때는 아나운서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어요. 아나운서는 이제 고고하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뉴스하고 뭐 교양 프로하고 근데 워낙 연예인들이 아나운서 영역을 많이 이제 침범을 하니까 아나운서들도 예능을 해보자.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하게 돼요. 추석이었는데 그게 무슨 MC들이 아나운서들이 나오고 연예인들 나와서 흉내를 내서 대결하는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할 것이냐 제가 손을 또 들었죠. 네, 뭘 할 것이냐 센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신신의 흉내였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저는 남들같이 테이블 받아서 혼자 연습한 게 아니라 혼자서 이제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더 잘할 수 있을까? 신신의 집에 찾아갔어요. 상도동 집에 찾아가서 신신혜 씨하고 거의 일주일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신신혜 씨가 옷 악세사리 다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석 때 그 프로그램을 녹화를 했는데 완전 진짜 대박이 났어요. 시청률이 40몇 %가 나오고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신신혜 씨 흉내 냈을 때 입은 옷이에요. 신신혜 씨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신 그 신신혜 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능 아나운서로 제가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설이 됐는데 PD가 이번에 찾아왔더라고요. 선배님 이번에 뭐 할 거예요? 와, 신신혜보다 더 센 게 뭐가 있을까? 이 박사가 떠올랐어요. 또 이 박사 수유리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박사가 또 저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또 일주일가량 이 박사랑 연습실 가서 연습을 하고 그분이 뭐 가발, 옷 뭐 이런 거 다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이번에는 진짜 이 박사가 중간에 나와서 같이 춤을 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댄서까지 두고 연습을 해서 또 이번에도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면서 윤영민은 이제 예능 아나운서로 최초의 아나테이너가 바로 접니다. 네.
그래서 신신의 흉내내고 이박사 흉내내고 인순이 흉내내고 뭐 그때 막 그런 흉내내고 제가 안 나간 예능 프로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많이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가진 게 별로 없고 외모나 집안이나 뭐 학벌이나 이런 게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데 그냥 꿈이 내 가슴속에 항상 이렇게 가득 차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열심히 나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항상 노력을 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나의 인생이 에스컬레이팅 된 거죠. 때론 뒤로 물러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한 계단 올라가고 또 지리하게 또 이렇게 지루한 어떤 노력을 하다가 또 요만큼 올라가고 그래서 어떤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끌어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말 그 넉넉한 집안에 태어나서 또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더라면 그냥 이렇게 주는 것만 받아 먹어야 되잖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저는 굉장히 제 삶을 펼치지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결혼도 제가 35세 결혼을 하게 됐고, 네, 저희 남편이 이제 탈북민 그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목회자로 계속 이제 일을 해왔는데, 뭐 돈 버는 목사님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돈 버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돈 쓰는 목사지. 그 돈은 저한테서 나왔죠. 네. 그 처음에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나는 그 좋은 조건의 남편감들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하필이면 이렇게 정말 돈 없는 이런 목회자의 길을 가는 남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 전에도 그렇게 시골에서 아빠 없는 집에 뭐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 후에 좀 팔자가 펴야지. 왜 결혼 후에도 이렇게 늘 내가 등짐을 메고 가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을까.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사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왜 이런 남자 만나게 해줬나. 원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네. 뒤돌아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향상심을 갖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아나운서 시절에도 뭔가를 제가 막 이렇게 창출해내야 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이뤄내야 됐고 그리고 돈을 또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시도 가만히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은 적이 없었고 공부를 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책을 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장수하는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이게 등떠민 것이 결코 그게 저한테 짐이 아니라 저의 원동력과 동기부여가 됐던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힘들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인 것 같아요. 너한테 딱 맞는 그런 어떤 환경을 저한테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그런 가정 환경 또 그런 결혼 생활한 것이 정말 저한테 100% 딱 맞는 축복의 삶을 저한테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이 훨씬 큽니다. 네, 지금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 당당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지금도 꿈꿀 수 있는 그런 60대가 돼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이고 이게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핍 무섭지 않아요. 네. 결핍을 우리가 재료로 삼아야죠. 네, 맞아요. 결핍을 참기름으로 삼고 고춧가루로 삼고 깨소금으로 삼으면서 네. 우리가 양념 없으면 음식 못 하잖아요. 네. 결핍이 우리 삶의 양념인 것 같아요. 결핍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열정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가는 어떤 꿈을 키우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결핍 있잖아요. 열등감 있고 컴플렉스 있고 나는 열등감, 난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래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열등감을 어떤 그 나의 달란트를 이렇게 삼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저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니까 또 감사함이 이렇게 막 넘치게 되네요. 예,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